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아웃 시작합니다. 먼저 이란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연속 사흘째 공격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이란을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고 호르무즈 해협으로 오가는 선박에 통행료를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는데요. 먼저 워싱턴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군이 사흘째 대이란 공습에 나섰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잠시 전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오늘 밤 이란을 향해 매우 큰 공격을 실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도 지금으로부터 2시간 전쯤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란에 대한 야간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군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군의 공격 능력을 계속 약화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도 이란 남부 지역에서 미국의 미사일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반달 아바스 지역에서 미군 무인기 요격에 나섰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도 이란을 세게 때릴 것이라며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는 시험용이었고 큰 의미가 없다는 말도 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안전과 보안을 미국이 제공하는 대신 선적된 화물의 20%를 통행료로 부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는데요. 이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going to keep the strait, and we'll probably run it. We'll become the guardian of the strait. We guarded it for nothing, and now we're going to guard it. We're going to get paid for guarding it. A lot of money.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통행료 선적 화물의 20%는 상업선사의 화물 가치의 20%를 부과한다는 의미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란의 통행료 부과 시도에 국제법에 따라 국제수로에서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미국이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도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는데요. 미 중부사령부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5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를 드나드는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4월에 이어 한국 시간으로 17일 오전 10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관련 발표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갈등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밝혔죠. 네, 이란군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과 상선의 항행을 위험에 빠뜨린 건 이 호르무즈 해협 관리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모험주의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미국의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란군의 입장도 들어보시죠. بر این اساس اعلام می‌گردد پیرو هشدارهای قبلی به هیچ عنوان به آمریکا اجازه دخالت در مدیریت تنگه هرمز را نمی‌دهیم و نخواهیم داد.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이야말로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맞받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국가는 보상을 받는 게 맞다면서도 20%의 통행료는 과도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미국의 공격으로 종전 양해각서 합의가 위기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در اینکه وارد مرحله بحران شده تردیدی نیست. ولی این رو در نظر داشته باشیم که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هیچگاه پیشقدم در نقض تعهداتش نبوده. 이란은 걸프 국가들을 향해서도 미국에 협력할 경우 이란과의 전쟁으로 간주해 전쟁의 불길이 모든 영내 국가를 집어삼킬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광주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가 결국 성범죄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고 이채원 양 변호인은 장윤기가 양형을 낮추기 위해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하면서 고개를 뻣뻣이 든 장윤기. 앞서 검찰에 넘겨질 때도 장윤기는 여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녀석 왜 찾아갔습니까? 하지만 정작 재판정에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들이 본 바로는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고 간혹 이제 일부 증거에 대해서 영상에 대해서 자신도 바라보는 모습 정도가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검찰이 적용한
성폭행 목적 살인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영상 자료 등을 재판정에서 직접 확인한 뒤입니다. 이런 자백 등을 감경 요소로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무기징역이 최저한의 법정형이긴 하지만 선고형 자체는 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장윤기는 최근 10여 장의 반성문도 제출했습니다. 장윤기는 반성문에 뒷생각 없이 무책임하게 피해자를 해쳤다. 그로 인해 수많은 분에게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할지 또 재판부는 뒤늦게 성폭행 목적 범행을 시인한 장윤기에게 어떤 형량을 선고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한편 장윤기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피해자 유족은 딸이 마지막까지 신었던 운동화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수사 지휘선에 있었던 광산서 전 형사과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장윤기에게 습격을 당할 당시 피해자는 스웨터 차림의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소중한 딸의 마지막 유품을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은 부모의 동의도 없이 폐기되었고 운동화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옷은 혈흔 분석을 위해 조각난 채 폐기됐고 운동화는 병원 이송 과정에서 사라진 겁니다. 여기에 가해자의 차량과 블랙박스, 케이블 타이 등 경찰이 놓친 증거품은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부실 수사 배경으로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모두 경찰이란 사실이 지목되자 유족은 조직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했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경찰 가족의 딸이고 가해자가 평범한 시민의 아들이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수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검찰은 경찰이 초기에 빠뜨린 장윤기의 차량 감식 영상과 성인 용품에 대한 과학수사 보고서를 다음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또 수사 지휘선에 있던 광산서 전 형사과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경찰관은 모두 4명. 광산서를 넘어 광주경찰청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장윤기의 혐의 결정 과정에 누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가 관건입니다. 공유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만약 적극적인 지시를 한 사람이 있다면 법적인 책임을 좀 피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사건을 광수대가 아닌 광산서에 배당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대진표가 속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또 사퇴론을 일축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조만간 당 혁신 방안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정치권 소식 오늘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가 드디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맹 기간이 꽤 길었는데 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 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을 한 의도, 의미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직면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자기 정치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어떤 여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었다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어떤 차기 정치를 위해서 당 대표직을 잘 수행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나름의 승부수였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결국 이제 전직 대표였던 거잖아요. 바로 직전까지 대표였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당 대표면서 뭐 대선 출마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럼 본인의 경쟁력을 낮추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과 비판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동시에 이미 직전에 대표를 하시면서 보여줬던 모습 자체가
다음 대선을 노리든 노리지 않든 이미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이미 드러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나름의 승부수였지만 네. 조금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수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네,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또 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전략회의 시간과 같은 시간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미필적 고의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좀 맞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출마 선언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평들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자기 정치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것이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가시면 당내에 잡음을 만든다라는 이미지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돌아오신 다음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제서야 출마 선언을 한 것이 아닌가. 다만 시간에 있어서는 본인이 결국에는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친명계와 정확하게 선을 긋는 이런 형태의 시간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저는 어제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면서 한 이야기 중에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통령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저격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하시던 시절에 2년 전에 결국에는 비명 행사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원외에서 본인을 돕고 있었던 더민주혁신회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31명이 원내에 진입을 했고 본인의 변호인이었던 사람들까지 우수수 안으로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더 키웠다라는 것 이런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안에는 조금은 잠잠한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현 대통령의 만남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는 이상 날선 공방들이 펼쳐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정 전 대표 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전대는 5파전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86 운동권과 3040 여성 주자의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됐는데 지금 뭐 최고위 출마도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선호 투표제를 도입할지 안 할지는 결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저는 이제 룰 가지고 얘기가 좀 길어지는 거는 예. 불필요하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고위에서도 이 부분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호투표제 관련해서도 지난번 임시 전당대회 때 이미 저희가 뭐 의결을 해놨다. 최고위를 통해서 의결을 해놨다라는 부분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선호투표제 때문에 뭔가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치를 수 없다라는 우려는 저는 기우다라고 보이고요. 예. 솔직히 결선 투표를 하든 선호 투표제를 하든 이 당원들의 마음이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이 특정 후보에게 쏠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어떤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과는 사실 바뀌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5파전 뭐 더 나아가서는 뭐 더 많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이 5파전인 상황에서 결국 이 치열한 어떤 당권 다툼 자체가 좀 빠른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고 다시 결선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치열해질 수가 있고 사실은 네거티브라든지 이런 수위 자체도 올라갈 우려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호 투표를 근데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유권자들의 의사나 의지도 충분히 반영이 되면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생기면서 동시에 그런 어떤 당권을 둘러싼 갈등 자체가 빠르게 끝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의 어떤 당내에 이 전당대회를 둔 어떤 갈등의 수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선호투표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오히려 그것을 도입하는 게 더 적절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레가 이제 후보 등록일인데 그 전에는 결론이 나야 할 텐데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뭐 결과적으로는 예. 지금 뭐 절대 안 된다라고 버티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 선호투표제가 뭐가 그렇게 문제인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우리가 꾸려서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준비를 해보자라는 어떤 특별 기구를 지금 만들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고위가 이 부분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전준위는 만들 의미가 없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최고위에서 하면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준위에서 청년 최고위원제도 하자 했는데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선호투표제 하자 했는데 안 되고 그럼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 대한 어떤 무용지물
대해서는 역할에 대해서는 최고위에서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인가 좀 궁금합니다. 강전애 전 대변인님, 변호사로서 보시기에 상대 당이지만 어떻습니까? 당원 당규 위반이라고 보세요? 일단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각근도 고쳐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 총선에 공천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선호투표제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당원 당규상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장년에 있었던 임시전당대회 과정에서 의결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해석상 가능하다는 것은 원칙은 결선투표제로 가야 된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고 작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의결했었던 것이 이번 전당대회까지 연결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최고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당원 당규상 원칙을 지켜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쉽게 생각을 해도 김민석 후보를 찍은 분들이 당원이 2순위로서 좀 송영길 대표를 찍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정청래 대표보다는 송영길 대표가 어떻게 보면 김민석 총리와 조금 더 가까워 보이는 이미지들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비호감도가 높아 보이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룰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결국에는 만약에 뭐 최고위에서 이것을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지금까지 계속 협의가 안 되는 과정을 보이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본인은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민석 총리라든지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청래 대표는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정당방위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본인을 프레임화시키는 거죠.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그 상황을 보았을 때는 저는 지금 당원 당규상으로는 결선 투표제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리고 이것이 좀 격해지는 상황에서는 만약에 선호 투표제로 결정이 되었을 때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가처분 같은 것들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보입니다. 네, 선호 투표제를 도입하느냐 마느냐가 민주당 전당대회의 하나의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앞으로 좀 어떻게 결정될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안 수사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들 지금 보안 수사권 폐지에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제 정청래 전 대표 딴지일보 게시판에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닥치고 지금 당장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밀어붙인다라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뭐 밀어붙일 생각이 원래도 이제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민주당 내부의 어떤 당론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보안 수사권을 이제 폐지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당내에서는 이미 당론으로 확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보안 수사권 폐지하는 건 좋다 이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어떤 장윤기 사건이라던가 이렇게 이제 경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과연 보안 수사권을 폐지한다라고 하더라도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 이른바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셨던 그것이 의원이든 아니시든 그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방송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 이제 검사가 경찰을 알리면 된다. 피해자가 수사 절차에 관여하면 된다. 뭐 킥스에서 뭐 처리를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납득하기는 어려운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대통령께서 수차례 강조하셨던 이게 보안 수사권 폐지도 좋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남겨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드러난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답답해하시고 걱정도 되신다.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도 보안 수사권 폐지할 거고 걱정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하게 문제가 없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구체적이어 보이거나 안심할 만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내에서도 당론으로 결정했다라고 하더라도 혹은 이 부분이 어떤 정치 쟁점화, 정치 구호화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있고 그 부분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지만 이 개혁이 국민들의 삶에 피해를 끼치지는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히려 구체적인 답변을 내놔야 될 때인 거죠. 근데 그런 준비 없이 이것을 밀어붙이기만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개혁을 우선하다 국민들의 삶을 놓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보안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되고 지금 민주당에서 작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가 대선 공약도 아니고 당대표 공약으로서 검찰 개혁을 추석밥상에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검찰은 올해 가을에 폐지가 되게 되었거든요. 이 부분도 1년 정도는 유예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경찰에서 전권을 송치해야 한다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보완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법안이라는 것은 지금 국회에서 완전히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이라든지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도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일부 남겨놔야 된다라는 의견들 계속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속도가 완전히 붙고 그리고 국민의 민생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안의 통과가 전당대회 전까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까 최고위원께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 사람은 김민석 전 총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예외적으로 놔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현직 당대표면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 폐지해야 된다는 SNS 글을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조차도 남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김민석 전 총리는 총리직을 그만두기 전에 완전 폐지가 정부의 결국에는 확정된 결론이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선 이 법안 처리에 더 속도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건 결국에는 김민석 총리가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를 하면서 본인이 전당대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지금 정말로 가장 중요한 보안 수사권이라는 것을 넘겨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민주당 내 그 지금 권력 다툼이 정말 정점을 향해 가면서 국민들의 민생은 뒤편으로 가고 있고 지금 상황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과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저희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에 들어와서 이런 우려를 전달해달라고 정정식 원내대표에게 이야기까지 하는 상황들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지 좀 답답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근데 뭐 김민석 전 총리의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부에서 이 보안수사권 폐지로 이제 가닥을 잡고 결국에는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더 해달라라는 것이 최종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도 어쨌든 수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저희 안에서 일단 현명한 결론 도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수 진영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우리 당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한동훈 의원에 대한 견제를 드러냈었는데요. 여기에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계엄을 자신의 정치적 분칠에 이용한다는 취지로 한동훈 의원을 또 겨냥했습니다. 보수 진영 주자들 사이에 어떤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동훈 의원이 먼저 좀 날선 메시지들을 낸 것은 사실이거든요. 안철수 의원과 관련해서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그동안에 한동훈 의원이 이야기한 것과 좀 다른 형태의 안철수 의원이 증언을 하다 보니까 한동훈 의원이 거기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는 한동훈계의 스피커들이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고 아마도 또 지지자들께서 안철수 의원에게 굉장히 좀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이 감정적으로도 좀 에스컬레이트가 되면서 기자회견상으로 저런 격한 말씀들을 하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과 관련해서는 정의안 후보의 그런 자작극과 관련해서 개혁신당 측에서는 일관되게 모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중도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이분들께서 서로 간의 싸움을 보이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지금 여당과 대통령을 견제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명을 당했을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당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내에서 이렇게 비토 세력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장동혁 지도부를 넘어서서 당원들께서 한동훈 의원을 받아주실 수 있는 감정적인
정치적인 토대가 마련이 돼야 되는데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다시당으로 들어오면은 더 시끄러워지는 것 아니야? 이런 이미지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무적으로 판단을 조금 더 착실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정의한 사태를 계기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그 책임을 지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사태로 보수 진영 재편에 불이 붙고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다른 당에서 보기엔 어떻습니까? 근데 뭐 냉정하게 보면 보수 그 진영의 재편이라기보다는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주도권 싸움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차기 주자는 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수 재건의 어떤 적임자라든지 정책 지분을 가진 사람은 나다라는 일종의 주도권 싸움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뜬금없지만 이제 반 한동훈 연대가 다른 방식으로 뭐 이준석 의원과 안철수 의원 이 두 분이 사실 지금 또 한동훈 의원을 향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또 연출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동훈 의원이 더욱더 좀 설 자리는 없어 보인다. 뭐 복당이라든지 아니면 보수 진영 내부에서 어떤 인정을 받거나 세력화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인 것이고 그리고 앞서 앵커께서 질문 주신 내용적으로 보면 보수 재건이나 개편을 위한 논의가 진정 이루어지고 있나. 지금 장도혁 대표조차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이 국민의힘 내부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수 진영의 개편이나 이런 부분이 내용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지금 어떤 권력을 둘러싼 혹은 차기 주자를 둘러싼 부분에서 일종의 기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이 또다시 봉쇄될 가능성이 커지자 국제유가는 약 10% 급등했고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 주식 예탁 증서 ADR은 9% 넘게 급락하는 등 반도체주는 약세를 보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또 막힐 위기에 처하자 국제유가는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Stocks rode that wave lower initially when the war began. They have since rebounded and bounced, and now we're revisiting some of the challenges again. So the stock market is getting hit. 반도체주는 대체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성공적으로 나스닥에 상장한 SK하이닉스 주식 예탁 증서 ADR은 급락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샌디스크,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도 하락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발레로 에너지와 APA 코퍼레이션 등 에너지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융 자문 기업인 리조네이트 웰스 파트너스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는 증시 상승세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기업 실적 강세라는 긍정적인 요소와 지정학적 위험이라는 부정적인 요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미국 주식 공모 수요가 예상보다 더 강했다는 건 메모리 반도체 상승세가 정점을 찍은 게 아니라 숨고르기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중동 분쟁으로 석유와 원자재의 생산과 운송이 차질을 빚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살아나 미국의 통화 정책이 갈림길에 섰다고 짚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의 사흘째 대이란 공격이 이어지는 상황에 국제적 공습이 다시 전면전으로 커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반길조 국립외교원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대이란 해상 봉쇄 재개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도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5시부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란에서도 당황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이란이 이제 전략적인 혼선의 측면이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란이 너무 미국을 상대로 자신감이 컸던 것 같아요. 전쟁도 하고 협상도 하면서 미국을 상대로 싸우든 아니면 협상이든 모두 이길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을 대상으로 상선을 공격을 했는데 미국의 대응이 예상치보다
뛰어넘으니까 좀 당황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내부적인 반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그 결국은 강경파의 책임을 묻는 과정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동시에 이게 이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그 이란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거든요. 미국의 해상 역봉쇄로 인해서 원유 수출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 자금 조달이 안 돼서 중장기적으로 전쟁을 이끌어 나가는데 문제가 생겨서 결국 협상장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이게 어려움이 차였다라는 게 기본적인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은 뭐 아라가치 외무장관처럼 이렇게 주요 인사들이 나와서 발끈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죠. 이걸 짚어보면 한 3가지가 있는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 수호자가 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 발언을 저격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안전통항 국가가 이렇게 돈을 받는 것은 마땅한 권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미국의 통행료 구상을 역이용해서 자국의 통행료가 타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20%는 과도하다, 이란은 공정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란이 해협 통제권을 장악하면 자신은 타당한 수준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은 주인은 이란이고 미국이 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고,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 의제는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해상 역봉쇄로 인해서 이란이 당혹감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카드가 이란을 좀 당황하게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에도 내일도 우리는 이란을 강하게 때릴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이렇게 되면 지난달 17일 체결된 종전 양해각서는 사실상 폐기됐다, 그전 상황으로 돌아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결정이 유보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MOU 존재 그 자체는 카드로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MOU 타결을 했으면 그것을 어떻게든 어떤 상황에서 카드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폐기하는 것도 카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폐기라는 공식 선언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떠보는 그런 절차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당장 폐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종료라는 의미가 모호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MOU 폐기를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은 앞으로 할 가능성도 미친 것인지. 근데 저는 이제 유보라는 거에 이제 방점을 두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요. 다만 휴전이 영구 중단보다는 현재는 일시 중단 가능성이 높고, 그거는 전략적 중단보다는 전술적 중단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제 협상의 시간보다는 군사적 옵션을 통해서 긴장을 높이는 군사의 시간으로 돌아온 것은 현실이고요. 전선에서 현재 휴전 기능은 동결된 게 맞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전이 종료되었다고 MOU도 자연스럽게 그냥 연결돼서 끝났다고 봐야 되나? 이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MOU는 테스트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이유,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발언 배경이 3가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MOU 자체가 미국이 너무 양보를 많이 한 것이 아니냐라는 미국 내 비판이 많았어요. 근데 그거마저도 이렇게 폐기가 될 위기에 직면한 상태라는 상황에서 MOU가 실패라는 비판을 모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였다라고 얘기를 하면 비판을 모면할 수 있는 셈법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내다볼 수 있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서 이란에게 전략적 좌절을 불러일으키려는 코소. MOU를 통해서 미국이 양보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사실 이건 테스트였고 앞으로 엄청난 무거운 무기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압박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미국이 내부적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내보낸 거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는 지금처럼 전술적 폭격을 이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대규모 폭격, 민간 시설까지 포함된 대규모 폭격까지 염두에 둔, 예전에 다양한 얘기를 했습니다. 문명을 없애겠다는 식이라든가 이런 도량까지 타격하겠다는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둔 어떤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장기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선을 그었는데 필요시에는 장기전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선택지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어느 쪽이 더 불리한 상황인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확전이나 장기 대치 국면으로 이어질 것인지, 또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의 이제 MOU 상황에서 군사적 타격전이 진행된 것은 분명히 이란의 MOU 위반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MOU 1조에 보면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종료하고, 그 다음에
군사 공격 위협이라든가 공격 다 안 하게 돼 있는데 먼저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응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도 사실 미국을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호르무즈 해협을 국제 해협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여기에 사실은 힘을 같이 더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이란이 사실은 공지에 처한 것은 사실이고 이란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지금의 전술적 타격을 뛰어넘어서 전쟁 재개 카드로 쓰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당장 이 상황에서 협상으로 복귀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딜레마에 봉착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전개될 상황을 지금 한 가지로 보는 것보다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따져봐야 될 거예요. 시나리오가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처럼 휴전이 일시 중단되고 MOU는 공식적으로는 미폐기된 상태에서 몇 번의 전술적 타격이 이루어진 후 협상 툴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경우가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휴전은 중단되고 MOU도 폐기되는데 새로운 협상 툴을 갖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노력하는 것. 세 번째는 휴전도 중단되고 MOU도 폐기되고 새로운 전쟁 툴을 갖고 이제 하는 것. 세 번째 시나리오는 사실 양측이 가장 꺼리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최후의 시나리오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가 현재로서는 그래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이 모두 전쟁 재개를 원하지 않고 전쟁을 재개하게 되면 모두가 지는 게임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시나리오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봅니다. 앞서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통행료 20%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앞서 이란이 통행료 부과한다고 했을 때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었나요? 이 입장을 번복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뭐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을 이용하는데 통행료 부과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죠.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처럼 인공적으로 건설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료를 받는 것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통행료 부과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해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호르무즈 장악에 대한 이란의 의지가 그냥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진짜 영구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위기감에서 이것을 어떻게든 상쇄해 보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들고 나온 카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20%를 부과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제사회의 비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 부과 가능성은 사실 이게 전략적인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은 통행료를 이제 화물 운송액의 20% 보상이라고 하는데 이 운송의 20%를 사실은 보상받으려면 현장에서 해군력이 계속 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해군력을 동원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역봉쇄나 이런 걸 통해서 통행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장악을 하려면 그 비용이 더 들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쓰는 비용이 사실은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은 떨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국제사회의 비판도 엄청나게 크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협상 카드로 봐야 된다. 어떤 협상 카드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전략 카드다. 이란이 해협 봉쇄를 하니 미국은 역봉쇄를 하고 이란이 통행료를 미포기하니 미국판 통행료 정책을 제시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통해서 두 가지 셈법을 가동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제 협상 카드를 만드는 것이죠. 미국이 이란과 동등한 수준의 협상 카드를 만들어서 이란을 어떻게든 어떤 상황 국면에서는 이제 협상으로 다시 끌어들여서 주도권을 좀 높여서 협상을 하려는 것. 두 번째는 전선 관리 주도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적절한 수준의 확전을 이제 함으로써 최대 확전을 막겠다는 전략. 이게 이제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우리 시간으로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이때는 어떤 입장을 밝힐 걸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크게 청중이 세 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국민이죠. 미국 국민에 대한 메시지가 있죠. 강경책의 필요성을 분명히 설명할 겁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위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최선을 다했고, 근데 이란이 합의를 저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 국민이 보기에도 미국 국민들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공습을 감행한 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반발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강경책을 내놓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 국민들도 타당하게 받아들일 여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유도하는 그게 이제 하나 있을 테고 두 번째는 국제사회를 겨냥한 이제 발언이 있겠죠.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사수를 위해서 이렇게 나서고 있다. 국제사회도 적극적으로 더 나서라. 나토 아시아 동맹국 걸프국들을 이제 주요 대상으로 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란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란을 대상으로 협상의 문이 지금 닫히고 있다. 이란에게 엄청난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기회를 저버렸으니까 이 모든 책임은 이란에게 있다. 다만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그 기회는 놓치지 마라. 라는 식으로 해서 언급을 할 것으로 보이고 MOU 폐기, 공식선언 차원에서 폐기 여부가 아마 이 대국민 연설에서 담길지 여부가 주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종 결정은 지금부터 대국민 연설하는 17일까지의 전황을 보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하루 이틀 사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조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란 중동 사태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부터는 다시 호우와 돌풍이 비상입니다. 중국에서 소멸한 태풍 바비가 남긴 비구름이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기상청은 오늘과 내일 최고 120mm 이상의 호우와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을 예고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숨막히는 극한 더위가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대구 동구와 경산 하양읍 기온이 38도에 육박했고 서울 노원구도 35도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날씨가 급변합니다. 중국에서 소멸한 비구름이 한반도로 유입되기 때문인데 강한 저기압의 중심이 북한을 지나며 곳에 따라 시간당 최대 50mm 이상의 세찬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호우특보는 물론 재난 문자도 발송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14일 화요일 오전부터 15일 수요일까지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14일 밤부터 15일 새벽 사이 일부 중부지방에는 짧은 시간 동안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가 고비입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될 전망인데 이에 따라 임진강과 한탄강 등 남북 접경 지역에서는 강물이 갑자기 불어나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바람도 비상입니다. 서해안과 수도권, 강원 내륙, 동해안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풍특보 수준의 돌풍이 우려됩니다. 또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이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 주 후반에는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며 전국에 또다시 비를 뿌리겠습니다. 당분간 찜통더위와 기습호우가 교대로 나타나는 복합적인 여름재해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올해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살인적인 무더위 속에서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던 8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끝내 숨졌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 아래 차광막 그쳐 없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잡초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추 수확을 앞두고 농사일에 나섰지만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로 일에 익숙한 농민조차 좀처럼 견디기 힘듭니다. 힘들죠. 엄청 힘들죠 지금.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은 나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는 나이 드신 분들은 저항력이 없으니까 진짜 뜨거운 때는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폭염특보가 내려진 날씨에 밀폐된 비닐하우스 안은 그야말로 거대한 찜통으로 변했습니다. 멜론을 키우는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우스 내부가 얼마나 더운지 10분 동안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고 온도계는 46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가혹한 작업 환경 속에서 결국 충남 지역 첫 온열 질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비닐하우스 안에서 80대 남성이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발견 당시 체온이 무려 42도까지 치솟아 있었고 사후강직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중추가 마비돼 체온이 40도 이상 상승하는
대표적인 급성 응급질환입니다. 특히 비닐하우스처럼 고온다습한 밀폐 환경에서 장시간 육체 노동을 지속할 경우 의식저하나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단시간에 생명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폭염 속 농사일이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필수적이라고 경고합니다. 작업할 때에는 모자 등을 이용해서 햇빛을 꼭 차단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농작업을 자제해 주시고 또 부득이하게 작업을 할 경우에는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노약자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특보 발령 시 고령층의 하우스 작업은 절대 금물이라고 조언합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김건희 씨는 1,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었는데요. 부부가 같은 죄로 정반대 판결을 받아든 건데 재판부 판단이 엇갈린 부분을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8차례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혐의에 대해 앞서 김건희 씨 재판부는 일관되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고 사전 계약이나 지시도 없었다며 대가성을 부정했습니다. 선거에 도움을 주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는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려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2심 역시 세부 법리만 수정했을 뿐 전체적인 무죄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을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명 씨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유리한 여론조사를 통해 지지 기반을 넓히려고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전체 58차례의 조사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14차례에 대해서도 김 씨 재판부는 일부만 전달했다며 무죄 근거로 삼았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14차례만큼은 명백히 사전 합의된 불법 정치 자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김건희랑 명태균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피고인 명태균에게 여론조사에 관해서는 일임하여 처리해달라는 의사로 잘 부탁한다, 명성님만 믿겠다라는 것으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는 김 씨 재판부는 공천이 공천관리위원회의 투표 결과일 뿐이라고 봤지만 윤 전 대통령 재판부는 명 씨에게 보답하기 위해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 등에게 실제 영향력이 행사됐다고 인정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하급심 재판부들의 법리 해석이 정반대로 엇갈린 만큼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회생 절차 폐지 결정 이후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온 홈플러스가 결국 대형마트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인데 대주주와 최대 채권자의 자금 지원 논의도 진전되지 않으면서 파산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홈플러스 매장 입구에 임시 휴업을 알리는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직원들이 앉아 있어야 할 계산대는 텅 비었고 쇼핑카트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데 묶여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을 알지 못한 채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좀 걸어서 아이들하고 힘들게 왔는데 임시 휴업인지 몰라가지고 좀 당황스러워요. 홈플러스가 전국 대형마트 매장의 영업을 임시 중단했습니다. 쇼핑몰에 입점한 매장은 점주의 판단에 따라 영업을 이어갈 수 있지만 대형마트 매장과 본사 조직은 운영을 멈췄습니다. 홈플러스는 운영 자금이 모두 고갈돼 상품 대금 지급은 물론 매장을 유지하기 위한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장의 보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기한인 오는 20일까지는 영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 소비자들은 당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만 원 돈 돼요. 폐쇄가 된다면 사용하지 못할지 나도 그게 좀 궁금해요. 하지만 사실 이미 매장에서는 영업 중단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납품업체가 공급을 중단하며 일부 매대가 비기 시작했고 남은 재고를 처분해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50% 할인 행사까지 진행했습니다. 일부 매장에는 할인 상품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몰렸지만 매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까지 상황과 법원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영업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 금융그룹이 여전히 구체적인 자금 지원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오는 20일까지 운영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닫힌 매장 문이 다시 열리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지난 4일 경북 경산에서 20대 남성이 친구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유가족과 경찰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몸에 피를 잔뜩 묻힌 알몸의 남성이 편의점을 돌아다닙니다. 우유를 계산도 하지 않고 마시는가 하면 이후 편의점을 나와 나체 상태 그대로 거리를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경북 경산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뒤 달아난 남성의 범행 직후 모습입니다. 유족 측은 이 과정에 경찰의 부실 대응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가 범행 직후 피투성이 알몸 상태로 범행 현장을 이탈해 약 1시간 동안 거리를 배회하다 순찰차와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즉각 제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후 범행 현장으로 돌아온 피의자를 피해자 친구들이 몸싸움 끝에 제압했지만 경찰이 뒤늦게 출동해 체포가 지연됐다며 경찰의 대응 경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는데요. 애초 신고가 살인사건이 아닌 나체로 피를 묻히고 돌아다니는 남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접수가 됐고 거리에서 피의자를 발견해 멈추라고 했지만 도망쳐 핏자국을 보고 추적 중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혈흔을 따라 아파트 1층부터 수색하던 중 상층에 피해자가 죽었다는 2차 신고가 접수돼 그 이후 현장에 가게 된 것이지 뒤늦게 출동한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 정보를 오는 16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가족의 의혹 제기에 적극 반박에 나선 경찰. 최근 장윤기 사건 이후 여론이 좋지 않은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기 대응에 문제가 밝혀지면 경찰의 신뢰도에 큰 타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진실은 무엇인지 이 사건도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성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는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무 생각 없이 그러한 성적인 의도와는 무관했다는 취지로 좀 반성문을 작성해 놨고요. 진심 어린 반성을 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양형을 낮추고자 하는 의도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전략적으로 그러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공권력을 이용한 아버지의 비호를 받으며 제대로 수사조차 받지 않은 가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을지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구칩니다. 법이 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 법정 최고인이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장윤기가 법정에서 성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강력한 증거들이 드러난 이후 입장을 바꿨는데요. 어떤 의도가 있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범죄 심리학 전문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래 첫 번째 재판에서는 자신의 그 범행 의도에 대해서 그 입장을 좀 유보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이제 성범죄 의도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이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갑자기 바꾼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서서히 이렇게 무너져가는 그런 어떤 그 단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7일 날 그 첫 번째 그 반성문을 제출할 때는 성적 목적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이제 화질 개선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난 이후에 첫 공판 때는 그 수사 과정에서 확인을 못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입장 표명을 좀 연기하겠다라고 했다가 영상을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10일
변호인과 같이 해서 이 성범죄 목적 인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어제 이제 13일 공판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목을 감아서 차량으로 끌고 가는 그 영상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화질 개선으로 이제 완전히 그 명확하게 돼 있었고, 또 이제 범행 차량의 그 뒷문이 개방되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사실 자기 아버지가 이제 증거 인멸과 그 관련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무리를 빚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다 보니까 변호인과 아마 상의를 해서 더 이상 그 부인을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심이라기보다는 증거라든가 전반적인 상황 악화에 대한 형량에 영향을 줄 것을 좀 더 염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더는 발뺌할 수 없는 현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네,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법원에 반성문 10여 장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보면 뒷생각 없이 해쳤다라는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저 내용만 보게 되면 굉장히 뭐 좀 서정적인 그런 느낌인데요. 예. 이 뒷생각이라는 것의 그 개념은 이 앞생각이죠. 반대되는 개념이. 이 뒷생각은 미래 예측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변환을 갖다가 하지 않고 뒷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계획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다르게 돌려 얘기하는 겁니다. 의도성이 없이 우발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본래 주장과 이제 동일한 그런 개념인데요. 실제로 이제 반성문 전체 어디 보더라도 성적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가 이제 7일이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당시까지는 이 자신의 그 행동의 고의성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의견을 견지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 이런 표현들이 많은 또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유족들은 지금 장윤기의 이런 입장 변화가 양형을 낮추려는 전략이다라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양형에 영향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그 반성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양형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게 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진심 어린 어떤 그 반성이다 이런 것보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형법상에 있어서 이 자백이라든가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정황 자체가 소위 그 장량 감경 사유로서 지금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제 문제는 과연 이것이 이제 진정성을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적인 장치가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고인이 본인이 부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감경 요건만 취득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유가족의 어떤 주장은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예. 이 유가족 측 변호사의 말처럼 반성문의 그 성적인 의도에 대한 또 설명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진심 어린 반성으로 볼 수 있는가 의문이 남는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그 장윤기는 또 감옥 안에서 자격증을 따겠다라는 얘기를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심리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16살밖에 되지 않는 그 어린 그 여학생의 삶을 저런 식으로 파괴시켜 놓고 사실은 저게 이제 한 아이의 생명만 앗아간 것이 아니라 한 집안을 완전히 풍비박산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나중에 뭐 교도소를 가게 되면 자격증을 따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을 자기 입 밖으로 또는 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이 장윤기 같은 경우는 사이코패스 검사를 해서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까지는 25점인데 실제로는 이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근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게 스펙트럼 척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임상적인 인격 진단이라든가 하는 이런 의미는 우리가 배제가 됐습니다만 이 계획성이라든가 냉담성 또는 그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런 그 범죄자의 특징을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심리와는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경찰 문제로까지 번진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현직 경감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성범죄 물증을 직접 폐기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그 동료들도 그것에 가담한 것으로 지금 수사 결과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이제 일단 이 장윤기의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직업관, 네. 윤리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 사실 이제 자기 자식이 저런 그 범행을 저지른다라고 하면 주위에서 도와주겠다라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사실 우리 자식에 대해서 처벌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모습인데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아버지라고 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죠.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그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가 몸을 담고 있는 이 조직에도 엄청난 어떻게 보면은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추정컨대 이미 그 이 장윤기 아버지는 장윤기가 이전에 쓰고 있던 그 휴대폰 4개를 전부 다 유기를 한 게 아니라 소각을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추정컨대 아마 그 이 장윤기의 어떤 그 성적인 그런 문제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을 이 사람도 이제 수사의 팀에서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일반인도 아니고 이제 수사를 한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소각까지 한다는 것은 뭔가 의식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윤리 가치관 또는 그 직업의식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오늘의 그 사항을 야기시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보완 수사로 여러 증거가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사건의 양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윤기의 아버지가 만약 평범한 시민이었더라도 지금 경찰이 놓쳤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단서들을 다 놓쳤을 것인가 이렇게 지금 의문을 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의혹과 의문을 품는 것은 지금까지 사항을 우리가 한번 그 복기해 보건데 그건 당연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조직적인 정황 같은 것들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장윤기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다. 그리고 수사팀에 있는 사람과 이전에 그 같이 근무한 그런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뭐 과연 그런 식으로 이제 자유롭게 어떤 그 면담이라든가 또는 전화 통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사람들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편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을 넘어서 증거 인멸까지 이제 지금 연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장윤기 아버지에 의한 증거 인멸뿐만 아니라 수사팀에 의한 증거 인멸까지도 현재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람의 어떤 직업이 현직 그 경찰관 그리고 이제 경감이라고 하는 그 어떤 조건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상적으로 수사를 했다면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는 증거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경찰의 수사 역량과 연관지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다른 동기를 이제 보는 게 합당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동료 경찰들이 조직적인 그 봐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내 동료의 자식 일이라서 좀 그렇게 했을까요? 심리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대한민국에는 모든 수사 경찰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1%, 2%만 그렇게 한다라고 만약에 이게 밝혀졌다. 그 상황에서는 전체적으로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적 정황이 다수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같은 경우는 증거인멸 방조 그리고 피의자로 이제 입건이 된 이후에 그 이전에도 뭐 어떤 뭐 대책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뭐 판사라든가 이런 자식들도
사실은 아버지하고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존재거든요. 네. 물론 뭐 그렇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경찰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일부러 숨기려고 시작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최초의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다. 오히려 그럴수록 그냥 뭐 있는 대로 뭐 밝혀지면 밝혀지고 하는 이런 전공법으로 나갔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지 않았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보안 수사권 논의로도 지금 불이 붙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에 대해서 지금 이런 장윤기 사건들만 보더라도 이게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논의에 어떤 우려가 좀 반영돼야겠습니까? 사실 이제 이 보안 수사권과 보안 수사 요구권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보안 수사 요구권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보안 수사권으로 인해서 이번 사건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즉 다시 말해서 검찰의 2차 수사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 어떤 사항이 일반 살인으로 완전히 그것으로 정리가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밝혀져 버렸단 말이죠. 그건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수많은 이제 여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뭐 좀 이것이 헌법에 위반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그 이전에 그 논의 단계에서 그런 의견들이 왜 그러면 힘을 얻지 못하느냐. 왜 지금 이런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뭐 보안 수사권 폐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요. 그러나 이 보안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경찰의 공식 입장은 보안 수사권 폐지라고 하는 것에 지금 이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경찰은 초동 수사를 하게 되고 어떤 그 구속 기간에 있어서도 어떤 제한도 있기 때문에 이 보안 수사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저런 억울한 어떤 사항을 방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어떤 당리당략이라든가 조직의 어떤 이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이렇게 벗어나서 국민의 어떤 기본권 보호라든가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진지하게 토의를 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보안 수사로 규명된 그 과거 유사 사례들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이 이민자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일주일 새 두 번째 총격 사망 사건이 발생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방향을 잃은 듯 천천히 원을 그리자 조끼를 입은 남성이 다가가 문을 열려고 합니다. 잠시 뒤 촬영된 영상에서는 도로에 누운 남성 주변에서 응급처치가 이뤄집니다. 현재 시간 13일 미 북동부 메인주 비디퍼드에서 이민 단속국 요원과 대치하던 남성이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추방 대상이던 남성이 차량을 무기처럼 사용해 위협하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아이스 요원이 총을 발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He was in a vehicle, pulled out in the vehicle, and the term the secretary used was weaponize the vehicle. He was shot by an ICE agent. 메인주의 이민자 단체들은 숨진 남성이 26살 콜롬비아 출신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허가를 받고 일하던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건 당시 아이스 요원들은 바디캠을 착용하지 않아 총격의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흰색 SUV 차량이 승용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았고 최소 4발의 총성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총격 발생 수시간 만에 도심 곳곳에 모인 시민들은 우리를 죽이지 말라며 아이스를 규탄했습니다. I'm disgusted. This is horrible. I mean, the citizens of this country are literally being gunned down in the street for doing nothing, for the color of their skin.
이번 사건은 지난 7일 텍사스 휴스턴에서 아이스 요원이 멕시코 출신 남성을 사살한 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대규모 추방 정책을 한층 강화하는 상황에서 잇따른 총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이스의 과잉 단속 논란이 올해 초에 이어 다시 확산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48개국 체제로 열린 이번 월드컵. 그런데 대회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이 다음 월드컵은 64개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스위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월드컵은 유럽과 남미뿐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작은 국가들이 참가 기회를 얻지 못하면 발전을 위한 동기부여를 잃게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이번 48개국 체제에서 이름도 생소한 카보베르데를 비롯한 아프리카 팀의 선전을 언급하며 모든 팀을 포용하고 참가 기회를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먼저 64개국 체제를 제안했던 건 남미 축구연맹인데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역 예선이 워낙 치열했던 데다 2030년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월드컵은 남미에서 월드컵 100주년 기념으로 개막전 3경기를 치르기로 되어 있는데 전체 경기 수가 늘어나면 남미에서도 더 많은 경기를 열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유럽과 아시아 등 다른 대륙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본선의 권위와 지역 예선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이유로 들었는데 속내에는 규모가 막대한 중국과 인도를 본선에 올리기 위한 맞춤 제안이라는 의심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48개국 체제를 도입할 때도 중국의 본선행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비판이 많이 나왔는데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번에도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습니다. 영국 BBC는 이런 논의 배경에 피파의 수익과 인판티노 회장의 선거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내년 피파 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데 64개국 체제가 되면 경기 수가 최대 128경기까지 늘어남에 따라 피파 수익이 늘고 그럼 인판티노 회장을 향한 표심도 좋아질 거라는 계산이죠. 축구 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참가국 확대 덕분에 카보베르데 팀의 깜짝 활약을 지켜볼 수 있었다는 긍정적 반응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만 월드컵은 축구 선수에겐 꿈의 무대인 만큼 그 무게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무대를 밟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지켜보는 맛도 감소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9호 태풍 바비가 중국 동부 연안에 상륙했지만 예상보다 피해가 크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태풍의 여파로 중국 북부에 기습 폭우가 내려 허를 찔렸는데 한반도 북부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제9호 태풍 바비가 상륙한 중국 동부 연안은 수중 도시가 돼버렸습니다. 저장성 외칭에서만 1,300그루 넘는 나무가 쓰러졌고 위완에선 1,800억 원 이상 경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268만 명이 미리 대피하고 고가도로에 비상주차를 허용하는 등의 예방 조치로 선방했다고 자평하는 분위기입니다. 台风巴威让很多人度过了一个不眠的夜晚，广大党员干部闻讯而动，奔忙在防汛抢险一线，守护百姓安全。 정작 허를 찔린 건 베이징에서 가까운 북부 내륙 지방이었습니다. 허베이성 청도와 탕산, 친황다오 등지에 누적 552mm의 폭우가 내려 13만 명 넘게 대피했습니다. 거리에 주차된 차량이 흙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각지에서 사람들이 고립됐습니다. 북중 접경 랴오닝성에선 1223차례의 국지성 호우가 관측되면서 17만 명 이상 대피했습니다. 성도인 선양엔 하룻밤 사이 최대 325mm의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기상당국은 태풍 바비의 간접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巴威助力水汽被输送到了远达千里之外的京津冀多地，并且在冷空气参与下，进一步激发了强降雨的出现。 산둥반도까지 북상한 태풍은 열대 저압부로 약해졌지만 여전히 두꺼운 비구름을 몰고 바다 건너 한반도로 소용돌이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압록강 하류인 중국 단둥에도 큰 비가 예보돼 있어서 물난리에 취약한 북한 지역도 위태로운 처지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증시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9% 가까이 폭락하며 7,000선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도체주가 정점을 통과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더해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된 것이 증시에 악영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개장 직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56% 내린 6,769포인트로 개장했는데 잠깐 상승 반전했다가 또 다시 하락 반전한 모습입니다. 6,762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코스닥도 790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789포인트로 낙폭을 더 키운 상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반도체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 폭탄이 나왔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나스닥에서 9% 넘게 하락했는데요. TSMC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다시 경신하면서 AI 투자 사이클은 견조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했지만 반도체 고점론과 미국과 이란 충돌이 투자 심리를 흔든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지금 1,498원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 1,50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미국과 이란의 충돌 격화로 유가가 급등한 만큼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날 거라는 우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원달러 환율은 0.09% 오른 1,498원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206억 원의 차입금을 갚지 못해 부도를 낸 JTBC가 올해 초 사실상 완전 자본 잠식 상태를 알고도 93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원금 상실 위기에 놓인 채권 피해자들은 JTBC를 비롯해 회사채 발행과 판매에 관여한 모든 금융기관들에 대해 엄정한 검사를 촉구했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들은 JTBC가 올해 2월 사실상 완전 자본 잠식 상태를 알고도 93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은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의 지난해 말 자본 총계는 190억 원이지만 자본으로 분류된 신종자본증권 1,544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1,354억 원으로 사실상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독특한 금융상품으로 돈을 빌리는 채권이지만 만기가 길어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을 받아 재무구조가 튼튼해 보이는 착시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회사채 발행을 주관한 신한투자금융은 불과 4개월 뒤에 JTBC가 차입금 206억 원을 갚지 못해 부도를 낼 정도로 재무 상황이 최악이었음에도 오히려 원리금 상환 무난이란 평가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심은 금융 전문가인 신한투자증권이 공시자료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했었던 JTBC의 부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채권 피해자들은 중앙그룹 계열사들이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해 서로 채권을 발행해 돌려막기를 하는 동안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 한양증권 그리고 신용평가사 등의 책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중앙그룹 경영진에 대해선 신문과 방송을 소유한 언론기업이란 점을 믿고 투자한 만큼 조속히 재원 방안을 마련해 원금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손꼽히는 대형 그룹이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하고 4개월 만에 회생 신청을 했는데 경영진이 이 사실을 정말 몰랐을까요? 신한이 배포한 IR 자료 그리고 주관사에서 말한 상한이 무난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변호인단에 참여한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은 중앙그룹의 이전 회사채 발행 과정에도 의문이 많다며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걸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 여러 가지 다른 절차를 염두에 두고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 변호인단이 현재까지 파악한 채권 피해자들은 250명, 피해 금액은 325억 원이지만 접수가 계속 늘고 있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은 점차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오전 중 수도권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특히 오늘 밤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대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외출 시 우산 꼭 챙겨주시고요.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북부에 최고 12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에 중서부와 전북에도 최고 80에서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시간당 최대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등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여전히 곳곳에 열대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강릉의 아침 기온 28도, 서울 27도 등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비가 내려도 습도가 높아서 무더운 날씨는 계속되겠는데요. 서울과 대전의 한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고 비가 늦게 시작되는 영남 지방은 포항이 37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면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남부와 제주도는 모레부터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와 함께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업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